안녕하세요, 임달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국가직 형사소송법 개론 기초 해설 강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형사소송법 개론은 해설이 처음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그 점 영역 파악들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보기들이 다 기니까 좀 빨리 읽어볼게요. 1번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인 것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독수가실 이론이라고 했나요? 이게 원래 적법하게 얻은 증거가 아닌데 그로 인해서 얻은 증거에서 나온 증거들 역시 다 안 된다고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거죠. 검사와 피고의 쌍방이 항소한 경우는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바탈한 것이다.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고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제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이 달성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맞고, 실제 진술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이며 이를 공판 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이 직권에 의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다음은 2번.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 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 절차나 국회 조사 절차 등에서는 자격이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 절차나 국회 조사 절차라고 해서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틀린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틀린 법이고, 이와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면 그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유리한 내용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죠. 그것은 피고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맞는 법이고,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의인의 사상 참고인에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당연히 진술 거부권이 있지만 참고인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권 문제가 여러 문제 나왔죠. 그게 다 참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 거고요.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 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된다.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 다시 고지해야 된다. 이거 맞는 보고이고요. 진술거부권이 구성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므로 별도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 바로 도출되지 않으므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야 이게 맞는 보이죠. 그래서 리얼이 맞고요. 증거대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등용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의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바로 맞는 보기가 되겠죠. 조서에 바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적법한 고소로 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보기죠.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될 경우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반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 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합의서를 썼다고 했죠. 이거는 고소 취소하겠다는 거죠. 고소 취소하겠다는데 이를 번복하는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했는데 이 고소 취소는 영향이 없다라고 적으면 틀린 거예요. 고소 취소가 되죠.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했을 때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없다고 하면 틀린 거고요.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되고 일제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 효력은 일제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이게 앞에 문장은 틀리고 뒤에 있는 문장은 맞는데요. 앞에가 친고죄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까지 필요 없고 자유로운 증명이 대상이 되고 일제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 효력은 일제 전부에 대한 미치는데 고소 취소의 효력은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3번 틀렸고 고소는 제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가 기각 판결을 하게 하고 이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판결 선고 전이더라도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지금 상소심까지 왔다고 했죠. 상소심까지 왔는데 제1심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했대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을 아예 파기하고 다시 환송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까지 취소할 수 있으니까 판결 선고 전에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니 전이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적으면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니까 1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배심원의 판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소하지 않는다. 법원이 배심원의 판결과 의견에 기소돼서 그 의견에 막 휘둘려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기소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국민참여 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맞고요.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 격을 정도하지 않은 채 통상의 조건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 결정에 대한 항거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대요. 했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권리를 위법한 것으로 피고인의 적법한 권리를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 맞고요.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선정되므로 4번이 틀린 보입니다. 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증거개시 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의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라는 보이고요. 검사의 증거 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 사실의 인정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그냥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죠. 검사의 증거 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맞는 보이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에는 법원은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검사가 이것을 공개하면은 불기소 처분과 같은 불리한 증거물을 공개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만약에 그것을 제한했으면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신청에 따라서 법원은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맞는 법이죠. 법원의 증거 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증거 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피고인은 즉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지만 이게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면은 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집행 정지가 집행 정지는 되지 않고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고요. 전문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지금 아직도 정례 적법한 절차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그 내용 인정 적법한 절차와 내용 인정 필요하다고 했죠. 정례. 그래서 그때 한정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기본적으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만 이 정례가 인정될 때 한정하여 증거를 할 수 있다는 보이고요. 상업장부 항의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이다. 업무상 기계적으로 작성한 일지, 장부 이런 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이다라는 거고,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법 제 148조, 제 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도 형사소법 제 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법 제 314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제 148조, 제 149조 등에서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경우도 이 경우에 포함이 되냐? 그것은 아니죠. 불가피하게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그 불가피한 경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법 제 312조 내지 제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물론, 나아가 형사소법 제 31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진 때에는 이를 증거를 할 수 있다. 312조, 314조 이때에 해당하고, 여기에 특징 상태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증거를 할 수 있다는 보기고요. 다음 사례에서 피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미성년자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고 결과 피는 응급실에 누워있는 갑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하고 갑을 도로교통법 위반 죄로 입건하기 위해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갑의 혈액을 취득 보관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 피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피가 갑의 동의 없이 혈액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을 하였고, 감정이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피가 갑의 혈액을 강제로 취득할 때는 압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감정이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적으면 틀린 거고, 갑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피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그의 혈액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그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미성년자이지만 혈액을 압수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건 틀린 거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의사는 충분히 혈액 설치에 있어서는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죠. 위임의실은 형사법 제216조 제3항의 법률 장소에 중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는 김대철 고시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 없이 갑의 혈액을 취득할 수 있다. 위임의실은 앞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장소에 중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를 긴급치 체포시 압수의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는 혈액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틀린 목이고 B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 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놓은 갑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게 맞는 포기가 되겠죠. 간호사로부터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게 맞는 포기가 되겠고요.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강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증거조사 맞고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 위반이 있거나 상당히 하지 아니함을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증거 신청이죠. 그래서 증거조사는 상당하지 아니함도 이유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게 맞는 보이고요.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경험칙과 논리측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 아니고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충분히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공판 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법이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의 신청에 따라 증거 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맞는 복이죠. 낭독하여야 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재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 대상 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맞는 복이죠.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변경된 경우에도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소 사실을 추가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심 자체가 원래 있던 사건을 다시 재짜죠. 그래서 다시 다루는데 이때 공소장을 변경함이 있어가지고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한다면 이게 원래의 취지랑 맞지 않겠죠. 원래 사건을 다시 심판하고 있는 중인데 이 재심 심판 절차 이 상황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데 이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한다? 이것은
토법 절차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허용되지 않는다.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추가 공소 사실을 추가 공소 사실 이 목적으로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이고요. 유죄 확정 판결 등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잃게 된다. 재심 개시 결정까지 확정됐는데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되기만 해도 확정 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나요? 물론 재심을 재판이 끝나면은 확정 판결은 그 이전에 있던 확정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겠지만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되기만 해도 이전에 확정 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게 아니죠. 선고 판결 심판 절차에 그 재판에 선고가 된다. 선고 시 이전에 있던 확정 판결 효력이 잃게 되고 절차가 진행되기만 해도 그 전에 있던 확정 판결 효력이 잃게 된다. 이렇게 쓰면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 사유가 재심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그 재심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해야 되고 이 재심 개시 절차에서도 그 뒤에 이어질 판결 절차에 있을 판결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개시 절차에서 미리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개심 사유가 정말 있는지 개시 절차에서는 그 여부만을 판단해야 되지 그 실제적 양형 사유가 있을까 이것을까지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옳지 맞는 보기고 3번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10번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 송수 사실의 관계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의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따라 판단해야 한다.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점에서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해서 이 동일한지 판단해야 된다. 라는 보이고 갑이 한 개의 감도 범행을 하는 기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각 상해 사실에 입힌 사실에 대해서 포괄적 기소가 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개 강도 상해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금 포괄죄로 기소됐다고 했는데 이것을 강도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말은 포괄일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때는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는 공소장 변경 필요 없죠.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갑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 공소사실을 모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익을 뜻하는 사기 미수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 변경은 허용된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 공소사실과 사기 및 보험금을 얻으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 사기 및 사기 미수죄로의 것을 등할 때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까? 이 문제인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감히 A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할 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죄의 공소사실을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하여 속여 내용을 변제할 때는 사기죄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 사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용되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를 사기죄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보이겠죠? 그래서 맞는 보이고 틀린 보기가 3번이 되겠죠?